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서울에는 보슬비가 조금 내리는데 오다가 들으니까 화요일이 여러분들이 제일 딴짓을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긴장해서 월요병 얘기도 있습니다만 긴장해서 좀 정신을 차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적응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이럴 때는 괜찮은데 화요일이 좀 정신줄이 좀 놓는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어떨지 한번 궁금합니다. 얘기 좀 들려주시죠.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희 변호사고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소식 전해질지 요즘 한동인 기자 인기가 하늘을 찌르죠. 점점 거만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김태효 안보 1차장 해임을 건의하려고 대통령실에 접수시키려고 갔더니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다가 접수시켰다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매주 화요일에는 청정시대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정치 현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항상 여러분의 사랑으로 먹고 자라고 있죠. 쑥쑥 크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한동인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거만한 한동인 이렇게 부를까요 앞으로? 아니, 저는 전혀 거만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전혀 거만하지 않는데 제가 그냥 한번 찔러봤어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당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표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발언 도중에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제가 그거 보고 사실 좀 놀랐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이 송영길 대표하고 그 지역구를 조금 물려받았다기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 지역구 관련된 문제도 있고 당시에 송영길 대표하고 친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 좀 더 책임을 좀 느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당이 이제 사실규명과 빠른 사퇴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다. 그 차원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송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네. 일단 귀국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귀국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당에서 자체 진상조사는 하지 않고 일단은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체 조사를 안 하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셀프 조사다, 셀프 면책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기도 했고 당 자체 조사로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도부 자체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또 지네끼리 면죄부준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하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정확하게 지금 정치 탄압을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공정한 수사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전주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고려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당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일단 그래서 당 내에서도 새로운 조사위원회라도 꾸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책임자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태영호 이 상황
상황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주 요즘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대한 계속해서, 얘기도 해봐야 돼요. 글쎄요. 막말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저스트 머니섹스 민주당 뭐 이러면서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 곧바로 글을 삭제하기는 했는데 그동안의 실언, 막말 논란이 있어서 이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곧바로 삭제하고 윤리위원회에 이제 조치를 바라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뭐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네,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일단은 뭐 따로 조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일단은 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실 보좌관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저희는 이제 토론회 과정에 있었는데 보좌진이 실수로 메시지를 공개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보세요 여러분.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콤마 역시 JMS 민주당. 이게 지금 그냥 보좌진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크, 머니 지금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핑크색으로 바탕이 되어 있고요. 하얀색 글씨로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 써 있어요. JMS가 요즘 그 사회비교주 문제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민주당에 지금 빗대서 역시 JMS 민주당이라뇨. 역시라뇨. 역시. 여기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가만히 있나 보죠? 이야 대단한 민주당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사과를 표를 했습니다. 당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스럽고 사과드린다. 당에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라고 글을 썼었는데 한 15분 뒤에 다시 글을 고쳤습니다. 당에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라는 문장을 삭제하고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봐가지고 반항하겠다 뭐 이런 건가 본데 중요한 건 이 4.3 제주 관련된 망언도 도를 지나쳐서 제주도민들이 이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21일까지 사과해라. 네.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이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소송 이걸 지금 하려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21일까지 사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요즘 태영호 최고위원 상당히 수위를 넘나들고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참 사람들이 일단 어제 있었던 일이고 뭐 추가적으로 조치는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태영호 위원이 윤리위원회 부분으로 수정을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윤리위원장을 믿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얼마 전에 선임이 됐는데 일단 김재호 최고위원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징계 사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태영호 위원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태영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엄격한 뭔가 잣대를 들이댈 거다라는 것하고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점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지금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야, 뭐 이 사람처럼 딜을 잘하는 사람 내 생전 처음 봤어요. 네, 협상의 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애초에 기자회견 주제를 국민의힘과의 결별이라고 공지를 했었는데 네. 실제 내용은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의중이 담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걸 보면은 총선 공천권 포기를 요구하고 전 국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 입을 당장 닫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국민의힘하고 결별을 하려고 그랬더니 국민의힘 사람들이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득이하게 지금 약간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뭐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국민의힘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제 국민의힘 자세를 보고 창당하든지 아니면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광훈 씨는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뭡니까? 당원도 아니고 무슨 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고치는지 너무 궁금한데
국민의힘 사람들 보기에 이런 행동이 지금 맞다고 보는지 아니면 뭔가 콕 끼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지 상당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정광훈 씨는 내심으로는 제 판단하기에 내심으로는 절대 국민의힘이 결별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결별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현실적으로 마치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정광훈 씨하고 국민의힘과 서로 손을 잡으면서 어정쩡한 자세로 갈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당원을 늘리고 힘을 좀 발휘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소식도 있긴 하네요. 네, 이제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와 관계 절연을 여러 차례 명시한 바 있다라는 게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드러났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그와 단절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홍준표 상임고문을 해촉하거나 뭐 이런 조치만 먼저 하고 김재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원장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 이게 진심인지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광훈이 제일 세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광훈 대표가 실권을 행하고 있는 자유통일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 당적자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대요. 이중당자 정리하면은 다 잘라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총선도 얼마 안 남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김기현 대표 그 입을 당장 닫아라. 우리 당 공천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네. 남의 당 일에 그렇게 왈가왈부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는 중단해라. 아, 이 말이 진심인지도 궁금하네요. 좀 있으면 또 상황 가가지고 뭐 시간이 좀 흐르면 아마 또 따로 연락해가지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한동희 기자도 이런 식으로 해본 적 있어요? 앞에서 하는 거하고 뒤에서 하는 거 달리?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네. 확인이 안 되니 참네요. 아니, 확인 그동안 내가 많이 하셨으니까.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참. 네, 오늘 한 기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동희 기자고 여기까지 하고요.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악이라는 정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변인 같은 그런 모습을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요즘 이 이슈 사실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적당한 타이밍에 나온 터져준 미국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때문에 이 이슈가 또 사그라드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도청이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타 국가들하고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013년에 스노든이라고 했나요? 예, 그 폭로. 에드워드 스노든. 네, 폭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서 도청을 계속 해왔다. 특히 독일의 총리였죠. 메르켈 총리는 10년 동안 핸드폰을 도청당했었다는 게 그때 밝혀져서 깜짝 놀랐었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에 프랑스, 독일 총리 오바마 대통령한테 항의했고 오바마 대통령 본인은 몰랐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그때 국빈 방문 취소하기도 했죠. 우리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절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번 좀 총평을 해주시죠. 네. 자, 이번 사태를 사실 계속해서 이제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네.
자, 저는 그 약간 시각을 좀 밖으로 넓혀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좀 들여다보자. 자, 첫 번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미국의 기밀 문건, 드러나서는 안 되는 문건이 밖으로 유출이 됐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근데 그 내용 속에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심지어 불법적인 도청 과정을 거쳐서 수집된 정보들이었다. 자, 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언론은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냐면은 아니 미국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기밀 문건을 들켜가지고 동맹국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이렇게 미국의 위신 자체를 떨어뜨리냐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도청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도청한 거 들킨 게 문제다.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자 많은 분들이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미국한테 굉장히 화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미국의 입장은 그럼 어떨까요?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일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국제정치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야,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니들 난리야. 그리고 야, 그럼 니들 것도 한번 까볼까? 물밑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제 관계라는 것은 물밑에서 진행되는 게 다르고 물 위로 드러난 명분이라는 거 있죠. 그럴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포장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이 포장마저도 상당히 거만하다는 거예요. 동맹국들한테 우리 지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미안해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동맹국들은 밑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저기 조용히 좀 하시고요. 이거 우리끼리 그냥 해결하시고요. 그쪽에서 우리 도청하고 있는 것도 우리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표면적으로나마 죄송하다. 저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표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가 도청 당했네 안 당했네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제 관계가 그렇다라는 걸 인식을 하신 다음에 이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차피 지금 미국은 본인들의 잘못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도 그러면 구분해서 접근을 하자 이겁니다. 위에서는 당연히 정말 국가 안보실이 뚫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고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빵 때려줄 수 있어요. 때리고 밑에서 미국하고 아니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하십니까? 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정부는 이 위에서 해야 할 걸 전혀 하지 않고 물 밑에서 해야 할 걸 물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내놨다.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매일 아침 30분씩 대통령 일일 브리핑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보고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 보고의 60% 이상은 이번에 우리 도청 문제가 됐던 시긴트 정보로 만들어진 그런 보고서라고 알려져 있죠. 네. 결국 미국이 해외 정보 감시법 702조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도청을 합법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주장인 것인데요. 이거는 근데 미국 내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혹은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의 도청에 다 오케이를 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해외정보감시법이 1978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2008년에 개정이 됐는데 2001년에 9.11 테러 이후로 미국이 정보 수집하는 방법을 살짝 바꿨습니다. 정말 정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정보기관들을 하나의 국가정보국 DNI로 딱 모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국외에 한해서도 혹시라도 외국인이 국외에서라고 돼 있습니다. 702조는 국외에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 메시지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라도 테러라고 본인들이 의심할 경우에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본인들의 자의적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국외라고 얘기돼 있지만 국외에 있는 외국인하고 국내에 있는 미국인하고 연락을 할 때는 미국인들도 같이 털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권 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6년 단위로 연장을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말까지 이걸 다시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정부가 이걸 할까 말까? 당연히 한다 쪽으로 가겠죠. 왜? 시긴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우리가 취합하고 있었구나, 미국 정부가. 그러면 미국 의회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다가는 우리 정보력에 문제가 생기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오히려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긴트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신호를 탈취한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딘가 도청 장치를 해놓거나 또는 그 중간에 이제 뭐 연락이 가는 걸 해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순진하게 진짜 도청 장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전화를 엿보는 거,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거기 플러스 미국 CIA, 그러니까 해외 대외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CIA의 가장 강점은 휴민트입니다. 네, 그렇죠. 사람입니다. 이번에 나온 정보도 사실은 휴민트가 없으면 밝혀질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자, SI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과연 이 SI가 예를 들어서 휴민트가 내가 녹음해가지고 가져온 거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휴민트라고 표현하겠어요? 아닙니다. 휴민트는 사실은 정보기관들이 최종적으로 끝까지 지켜야 될 자산이거든요. 정보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를 쓸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우리 정보는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저희 중간에서 신호 탈취,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라고 하면서 온갖 얘기들 다 나오잖아요. 유리창의 진동부터 시작해서 온갖 방법들 다 동원을 하겠죠.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건 휴민트인데요. 제가 왜 자꾸 휴민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거 대통령실에서는 왜 정치 쟁점화 시키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내에 어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라든지 정치인을 향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 국익을 훼손하는 짓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기밀 문건이 유출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국 내에서 휴민트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이걸 엿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왜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전직 CIA 요원이 프리즘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어요라고 폭로를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가 10년 이상 도청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의문. 과연 메르켈 총리는 본인의 휴대전화가 10년 동안 도청당하는 걸 몰랐을까요? 독일의 정보 알았겠죠, 사실은. 압니다. 네. 예,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아는 것과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때 독일이 굉장히 강하게 오바마 대통령한테 전화하면서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맹국에 한해서는 정상회 한해서 내가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독일 내부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휴민트 색출 작업에 들어갔어요, 네.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CIA 독일 지부장이 추방당합니다. 그래요? 추방까지 당했고. 추방까지 당합니다. 사실은 이 추방은 적성국에 한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네.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동맹국 사이에서 하지 않는 걸 독일이 했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독일은 어쨌든 물 위에서 국제 관계 속에서 독일도 미국만큼 강대국인데 미국이 알았어 니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까 독일의 자존심이 상했고 그걸 어떻게든 독일 정부는 만회를 할 기회를 보고 있었고요. 네. 내부적으로 색출 작업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정말 2명이 실질적으로 200건이 넘는 걸 유출하고 있었다는 걸 잡아냅니다. 이거는 독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들이밀죠. 자, 이거 어떡할래요? 휴민트 우리가 잡았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미국이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뭐 이제 물밑에서 협상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독일이 우리 다 필요 없고 CIA 지부장 나가. 이런 식으로 예,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면서 그 당시에 독일 언론에 나왔던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휴민트 20명이 독일 정부 안에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외부를 향해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악의가 없는 도청인데 왜 난리를 치느냐, 왜 이걸 신경 쓰느냐라고 국민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 누가 휴민트인지, 누가 미국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지 그걸 색출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우리 정보가 어디까지 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휴민트 아니다, 휴민트다 이러잖아요. 얘기를 하죠. 예. 자, 휴민트가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저는 김태호 안보 1차장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발언에 대해서도 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야, 이분이 사실은 상당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더구먼요. 뭐냐 하면
아버님은 김경회라고 옛날에 박종철 그 고문 사건도 수사했던 분이고 또 부천 성고문 권인숙 의원 관련된 사건도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중수부장도 했었었고 서울지방검찰청에 또 지검장도 했었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콩 심은데 콩랑 케이스군요. 아니죠.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했다니까요. 아들은 안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200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아들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지금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 이분이 내가 봤더니 왜 이분의 행적이 그렇게까지 친일적이고 친미적인가 봤더니 뭐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 가서 석사 박사한 거는 뭐 다 이렇게 알고 있고 2009년도에 낙가손의 야스히로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이 낙가손의 야스히로상이라고 하는 거는 낙가손의 총리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1918년부터 2019년까지 101살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2차 세계대전 때 해군 중위를 참전하기도 했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목격하기도 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면서 보수적인 그런 정치 행보를 보였던 사람인데 낙하손의 전 총리하면은 그 전두환을 그렇게 예뻐했다는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분이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이 낙가손의 이 야스히로 상을 수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보수주의적인 정책, 일본 방위비 분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그런 사람이고 우리나라 그 일본 그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그 오락시설을 설치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딴 말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를 공분을 사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주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그 상을 받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국립외교원에 박철희 외교원장 들어갔는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3회 낙가손 야스히로상을 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정부의 색깔이 무엇이니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이제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이제 뉴욕타임즈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야당에서 미국의 보안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은 이거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도 한국 당국자들이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미국 유출 문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외신들도 다 아는 거예요. 한국 정부의 행동 자체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 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번 문건으로 정치적 파장이 생긴 곳은 한국이 유일하지만 국내 정치 싸움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전문가 전망을 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부끄럽네요. 예.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왜- 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정장으로 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뉴욕타임즈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거 그냥 차차 속에 아이고 작은 울렁거림 뿐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적 갈등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적나라하게 적확하게 우리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우리를 겁니다. 무시하고 있군요. 예, 다른 그렇습니다. 나라에서는 정쟁이 안 되죠. 왜? 정부하고 국민의 태도가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정쟁이 되죠. 왜? 너무 지금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요점은 이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과 일본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서 제들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들도 떠나가기 전에 잘했는지 다시 물어보면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김태호 차장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을 이제 3박 5일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갈 때도 뭐 아기가 없는 도청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측에서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네. 어떤 경우에도 양국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를 삼자는 인식이 확고하게 유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말 자체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자들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물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감 표명했냐라고 했더니 아니래죠? 예. 확답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상황, 이거 범죄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관계 돈독히 할 거야. 계속 겉도는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김태호 1차장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실에 해임 요구를 했어요. 해임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우리가 뭘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다 응답이 와서 누가 받아가야 되잖아요.
정무수석실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정무수석실에서 한 명도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민주당에서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야당 의원들이 결국 민원실에서 접수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야당과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김태우 차장을 해임하라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그것은 공연불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한 얘기인 것이고요. 진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우리 정부로선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엄중히 항의하고 경위를 정확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김태우는 왜 미국을 두둔하는가? 라는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약간 대결 구도가요. 정부 대 우리 국민들의 대결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왜 정부는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이 체포가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의 기밀문건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일병이 이 사람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일병이 이런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걸 다루는 사람인가요, 이분이? 네, 이분이 이제 그 사실 관련해서 네트워크 관련 일을 했다라고 하죠. 백의정보단 소속 일병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한테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가진 기자가 질문을 했겠죠. 네. 아니 일병인데 어떻게 이렇게 1급 기밀문서 말 그대로 유출됐을 경우에 전면전도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에 접근할 수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계급보다는 직무 연관성에 따른 우리 군은 그렇게 선진적인 군이야. 젊은 친구라 할지라도 본인의 직무 연관성만 있다면 이런 거 얼마든지 접근하게 해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이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나요?라고 봤더니 처음에는 수천 명인 줄 알았더니 수백만 명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그래요?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니냐, 다시 이거 조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 방위군의 일병이 공군 일병이 굳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알 필요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정부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나라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나 외국의 각국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전부 다 그 종이에 다 적혀가지고 다 있었죠. 아무나 그냥 쉽게 넘볼 수 있는 그런 정보였다는 거잖아요. 네. 이야,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 추가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바라보는 태도가 과연 적절한가 이건데요.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처음부터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익이 부딪히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방법이냐, 어떤 방식이냐를 물어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국익. 우리 국민들은 정말 국익이라고 하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익이라고 맨날 하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쌍따옴표 강조. 강조. 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국익이 일치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다른 문제가 것 생긴 같아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너네 존재할 필요가 없고 저는 진짜 자꾸 태양왕 루이 14세가 생각이 나요. 이 정부를 보면은 지미국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루이 14세? 예, 태양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정부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곧 국익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이니까 언론이고 국민이고 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 다 반역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자꾸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라면 자,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에서 건강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걸까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언론 자체를 막아버린다라는 거는 바로 그거죠. 다른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론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국정홍보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게다가 이 정부의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항상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분한 정보라든지 어떤 소통 없이 정부 입장 딱 내놓은 다음에 비판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히 비판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목소리다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특수한 세력과 정부가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언론이 일방적으로 그 세력 편만 들어 우리 정부가 너무 힘들어 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든다라는 거죠. 네. 윤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야당 대표 만나거나 야당 정치인 만난 적 있습니까? 그들을 만나서 정말 국정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설득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그런 설득의 노력을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미국은 바로 달려가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들과는 그 긴밀한 협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들이 궁금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김태효 안보 1차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20명의 국회의원들이 해임 요구서를 들고 사실은 갔는데 그쪽에서는 아예 거부를 했습니다. 그 해임 요구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은 충분히 거치지도 않고 미리 도청은 위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행위라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반미선동 이적단체 운운하면서 매도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태효 1차장은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하고 있는데 과연 도감청 보안 사고에 선의 악이 운운하며 주권을 침해한 미국을 두둔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항상 이 정부는 자국의 국익을 뒷전으로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중대한 주권 침해를 당하고도 일본이나 미국에는 항의 한번 못하면서 국민의 물음에는 거짓, 선동이라며 윽박 지르는 윤석열 정부가 개탄스럽다. 우리 안보의 핵심인 국가안보실 인사가 도청을 당한 것보다 대통령실의 말바꾸기와 뻔뻔한 해명이 더욱 절망스럽다. 밖에서는 설설 기면서 안으로는 큰소리치는 정부 행태가 한심스럽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한테 뭐라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이제 정부의 태도이고, 우리가 하는 건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정부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정치 쟁점화하고 정쟁화시키는 게 누굽니까? 이 정부 아닙니까? 아니, 이제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의 이 보안 문제라든지 저자세 외교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정치 쟁점화시키고 계속해서 어떤 반대 세력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게 되면서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있는 게 과연 어느 쪽인지 저는 진짜 되묻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26일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에서는 정보동맹 수준의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문서를 채택을 하고 향후 일본을 정보공유 확대 대상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게 되면 도청 논란, 정보동맹으로 뚫는다. 이렇게 지금 제목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3IS급 정보를 공유한다 이건데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파이브 아이즈 해가지고 네. 자기네가 좋아하는 동맹국들하고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 축에 끼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이 중요한 정보 동맹국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서 한쪽이 너무 좀 저자세로 정말 되게 치욕스럽다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번에 기밀 문건 안에 지금 파이브 아이즈 나머지 국가들도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NF라고 해가지고 파이브 아이즈 다른 그 동맹국들, 정보 동맹국들한테도 유출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실 파이브 아이즈 내에서 문제가 이제 좀 생기니까 이제 굉장히 호주 쪽에서 일단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미국 측의 확답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5아이즈가 되든 3아이즈가 되든 소용이 없어요. 미국 측에서 본인들이 이거는 우리가 동맹한테 유출 안 할 거야라고 넘겨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그거 다 정하는 건 미국이거든요. 네. 예, 나머지 동맹국들이 다 정보 수집해가지고 미국한테 넘겨준다고 하는데 미국이 자기네들 선에서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해버리면 그거 끝나는 문제고요. 저는 도청 논란을 정보 동맹으로 뚫는다는 이 얘기가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들리냐면 뭘 힘들게 도청까지 하세요. 저희가 그냥 아예 갖다 바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거기다 일본한테 하청 주시면서 일본 밑으로 저희 들어가라는 거죠. 그럼 해야죠. 라는 식으로 다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군사동맹 아니거든요. 자, 일본이 우리가 군사동맹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군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군사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영토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것, 영토를 침공한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게 군사 정보를 다 주고 군사 동맹을 맺는다? 그 뭐죠? 적국한테 저희 영토 인정 안 하는 것도 저희가 인정하겠고요 라는 식으로 다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자, 중요한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이 포함되고 일본의 모든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 우려하는 거는 사실 지난번에 김태효 이 1차장이 MB 때 기용된 인사였었는데 그 당시에 한창 일본하고 관계를 잘 개선해 보겠다고 하면서 추진했던 것 하나가 바로 지소미아였습니다. 한일 네. 군사정보보호협정. 근데 그걸 하다가 밀실 협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때 좀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창 진행이 안 되다가 나중에 지소미아가 됐고 요번에 또 이번 정부에서 다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어려운 점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 다시 복원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또 김태호 씨가 여기서 중간에서 좀 뭔가 좀 역할을 크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그냥 입에다 갖다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가 일본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의 실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왜 실익도 없는 짓을 맨날 하고 있죠? 남의 나라 좋게? 그건 이 정부 들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자, 1997년 9월에 이미 미국과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19년 만에 개정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 자위대를 네. 해외에 군사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열어준 거거든요. 이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자위대는 방위 목적으로 전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 열도가 공격받는 거를 방어만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기시다 총리 들어가지고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이미 공격 능력을 갖췄잖아요. 이 이전에 1997년 미국이 일본에게 아시아 태평양과 관련해 가지고 말 그대로 하청을 준 거예요. 중간 어떤 마름 같은 역할을 맡긴 거죠. 중간 관리자. 네. 예. 자,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로 엮이지 않겠다라고 분명한 의사를 표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이상 어떤 강압적인 행태를 못 취했는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는 이게 다 뒤집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포항에서도 얼마 전에 한미일 육상 그 상륙 작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뭘 지금 걱정하냐면 혹여라도 대만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한국의 사실 육군이 굉장히 강하니까 결국은 그 직접적인 작전에 투입되는 군인들은 한국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사실은 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군이 다른 나라 전쟁에 투입된다고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미일로 묶어버리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건 그 케이스예요. 미군은 단 한 명도 손해보지 않는 것. 다치거나 위험에 빠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건 미국 내에서 거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위대를 또 믿기에는 자위대의 능력 자체가, 역량 자체가 떨어집니다. 근데 군사력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은 일단 한미일을 묶어놓고 일본과 한국을 결합시켜 놓으면은 너무 편한 거죠. 지금 그걸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위대 한반도에 들어오면 안 돼라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요. 당연히 미국이 지시하면 자위대 한반도 상륙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다른 나라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네. 한미일로 절대로 군사 동맹으로 묶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열변을 토하시는 우리 문 평론가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또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열불이 터지죠.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빵 터져버릴 수도 있겠어요. 네, 오늘 문희장 평론가하고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청정시대 하겠습니다.
네, 어린 생명을 살리자 베이비박스 후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을 통해서 미혼모와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건데요. 이러한 저희들의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살살님께서 말로만 30명 가자고 하면 됩니까? 각자 5명 이상 추천합시다. 구독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얘기 들으시는 분들 행동에 옮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깨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에 만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16일이 세월호 참사 9주기였는데요. 전국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추모 행사에 참석을 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는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별도 메시지가 없었고 교육부 장관은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관련 행사 참석을 소개하면서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통령 메시지는 따로 없었고 이게 제주 4.3 추모 행사에서도 대통령이 바쁘다고 안 간 것, 또 세월호 참사 추모에 대해서도 전혀 노코멘트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부가 국민들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지층 결집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봐 조심해서 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근데 4.3 추모 행사나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 안 가는 것이 지지층에 싫어할까 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이런 말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김용태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참석하지 않고 메시지 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지층 결집 때문이다라고 보는 언론을 저도 봤는데요. 네네.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당이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30% 초반대도 네. 있고 20% 후반대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상 지지층의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정부 여당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안 가셨다라는 말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면 왜 안 가신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저도 의아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 특히 대통령실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섬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의 사진 한 장 이러한 것이 국민들께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메시지 안 내놓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의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뭐 제주 4.3 행사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간 거 아니냐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 안 간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 평가가 사실은 30%대 초반 내지는 아까 말한 대로 갤럽 조사는 27% 나온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지지율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데 안 간다? 이건 오히려 더 잘못된 거 아니냐. 지지를 올리려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늘 청정시대 마지막 아닌가요? 그럼 발언을 좀 해볼게요. 아, 예.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을 얘기할 때 대통령으로서 철학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지 못하다,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철학이 자체가 없습니다. 본인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도 없는 거고 국가 리더로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그냥 VIP 놀이, VIP2 놀이, VVIP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사진 한번 보세요. 그게 노는 거지 그게 무슨 국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대상,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이용수단 정도? 우리 MG 노동자 그거 이용한 거 아니었습니까? MG 노동자가 누가 69시간 찬성했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권영세 그 통일부 장관도 권영세? 네. 네. 그 살인 탈북 어민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북한 어민이 그 개연성, 살인했던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했습니까? 인권을 얘기했어요.
인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에 있는 부모, 세월호로 자식을 잃은 동지, 친구를 잃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네. 우리 자식, 우리 친구 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정확하게 다 하자. 그리고 그때 일에 대해선 아직도 명백하게 밝혀진 게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추모, 교육부 장관 그 추모사 왜 안 갔냐? 이유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철학이 아예 없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사람도 이유가 없대요.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 안전주간 공문에도 네. 항상 해마다 세월호 참사 추모라는 것이 명시가 됐어요. 이번에 이것도 아예 뺐습니다. 아니, 북한 탈북자, 그 살인자에 대해서 인권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윤석열 정권은 우리나라 그 아이들의 인권,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그리고 4.16 이번에 그 12구 참사에서도 그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없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대통령 놀이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되시라고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강아지를 그렇게 물고 빨고 하면서요. 좋아요, 그 모습도. 그러면 그 마음의 반만 국민들께 보여줘야죠. 왜 그건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좀 사람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할 말 없으십니까? 저는 대통령직에 대한 야당이 최선의 존중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그때 MBC 토론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에 어떻게 보면 사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다 국민들께서 이유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야당이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 좀 하셨던데, 야당이 대통령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국민을 먼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왜 존중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을 존중하지 국민을 이렇게 않는다는 무시하고 발언은 굉장히 존중하고 위험한 그러는데 발언이고요. 저는 뭐가 위험합니까? 대통령께서 존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생각을 사안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전혀 존중하지 않다. 그 모습은 찾아볼 그러니까 수가 대통령은 없다. 대한민국의 어쨌든 국가 원수고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전 존중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수가 요즘에는 그 다른 한자어로 원수로 느껴져서 좀 마음이 찹찹합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제가 보기에 좀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김점식님 정말 맞습니다. 국가를 가지고 속급전환하는 겁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최근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와달라는 데가 하도 많아서 우리가 그것도 선별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까지 공개 행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해서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다니시고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난번에만 해도 벌써 7번을 이제 움직이셨다는 얘기가 들리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5천만 원씩 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돈도 다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근거나 이런 걸 마련을 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고위원 할 때부터 여당에서도 계속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을 부활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계속 드렸었고, 했었어요. 맞아요.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약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면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제2부속실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사실 뭐 공약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약이면서 안 지킨 거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그것만 꼭 지켜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 전부 다 하라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여든 야든 국민들이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약이기 때문에 안 지킨다기보다는 제가 의심하는 거는 혹시라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어쨌든 감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되니까 혹시 빌미 잡힐까 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 자, 네.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뭐 좀 다수의 뭐 기자들이라든지 아니 상대 패널리스트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의견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이제 그 참모들이 누구 의견이지? 영부인인가? 대통령인가? 그러니까 VIP인가? VIP2인가? 그걸 혼란스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본인이 나는 후보고라고 후보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때 본인이 진짜 후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이렇게 그 책임 전가하려고 그런 것인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자체가 왜 그 국정 운영 파트너인가? 국정 파트너라고 대통령이 또 그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상식선에서 아예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자체, 대통령실의 직원들 자체도 이렇게 혼란스러움에 빠졌는데 국민은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지금 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의전비서관 직무대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그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하고 좀 다툼이 있어서 김일범 씨가 나간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이번에 뭐 안보실장이나 이문호 전 비서관이나 뭐 이런 분들 관련해가지고 나가게 된 것도 다 김승희 씨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서 이게 김건희 여사 측근하고의 이런 세력 다툼, 알력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이문호가 아니라 이문희죠. 자, 이런 거.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이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되게 역량이 있는 인사야. 우리가 인사검증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한 찌라시 수준은 저도 뭐 찌라시요? 여의도에서 예. 많이 돌고 있어서 많이 들었는데요. 뭐 네. 어느 조직이나 뭐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바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나 정치의 어떤 그런 구조에 가다 보면은 그런 갈등 같은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김승희 비서관이 뭔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잘못한 것이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한다는 것은 전 동의가 되는데 아직 시작도 하기도 전에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좀 근데 지양해 코바나 주셨으면 콘텐츠 좋겠습니다. 인사들이 지금 다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사실 그분들이 김일범 씨라든가 이런 분들 다 외교부 정통 외교부 출신 관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했던 자리를 그냥 아무 우리가 보기에는 검증 없이 내지는 자격 없이 막 함부로 거기에 모두 들어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어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탁현민 의전 행정관,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비서관인지 행정관이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분이 그 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언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 당이 야당이었거든요. 야당이 탁현민 행정관에서 굉장히 질타했었는데 그 당시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런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좀 존중해달라는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김승희 비서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야당에서 저는 건설적이고 건강한 비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인사권 행사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요. 네, 저는- 탁현민 비서관하고 이걸 지금 같이 취급한다는 그러니까 게 좀 이해가 안 그걸 가는데. 같은 선상에 본다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에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그거예요. 대통령 인사권 존중하는데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의 인사권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건 지금 그러니까. 얘기는. 이 주제에 확인할 제가 수가 모니터링을 어제 다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예. 10개가 넘는 방송을 전부 다 했었는데 이 주제가 나오면은 상대 패널리스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탁현민 씨를 꼭 얘기해요. 탁현민 씨는 씨는 능력이 행정관 지금 아니고요. 똑같아요. 예. 비서관이고요. 제가 네.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전형적인 물타기죠.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전문적인 역량은 아직 전문성은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역량이 검증됐다고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그 이제 사회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 인사권이 정말 대통령이 행사한 것인가 의문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드는 배경 중에 또 무슨 얘기를 어제 들었냐. 어제 패널리스트들 이렇게 다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느 패널, 그러니까 국민의힘 패널이 누가 이분은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옹호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준석이 이렇게 완전 찍혀 나간 걸 보고 그 뒤에 계속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그 누구가 누구냐? VIP 김건희 여사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언제부턴가 그쪽에 줄을 대고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 옆에서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니 대통령한테 보낼 거면 대통령한테 보내지 왜 여사한테 그래? 근데 그분 하신 워딩 자체가 대통령 필요 없어. 여사한테 하면 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물론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확인된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워딩은 아니 네. 워딩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맞냐?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하는 거 맞냐? 그 그랬더니 패널에게? 네. 네. 그렇게 보여줬다. 자기는 눈으로 확인했다까지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워딩은 틀릴 수 있으나 전체 내용은 네. 김건희 여사의 어떤 VIP의 모든 그 국정 운영의 어떤 장악력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은 들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패널에 약간 좀 과시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여사랑 한 게 아닌데 나 여사랑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닌 건지 주고받았다, 궁금해가지고. 그걸 봤다고 하니까요. 네, 그분은 여사로 봤다. 네. 뭐 아니라고 계속 우기세요. 웃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여사랑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네.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광훈 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을 목사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확대가 되니까 대응을 하고 있고 전광훈 씨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골치 아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자, 우선 근데 지금 막 빨강 색깔로 이 채팅창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데 보세요. 5시의 태양님이 갑자기 오늘 제 생일입니다. 세상의 선한 영향력의 삶 실천하는 날을 축하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상황은 다르지만 이 땅에 태어나준 그 아이들 하루하루 축복해요. 이러면서 작은 힘을 보탭니다 하면서 10만 원권을 후원해 주셨는데 갑자기 지금 이걸 보내주시면서 제가 다른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머리가 탁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소시민들. 저희가 베이비박스 후원하는 것 이제 보시고서 사실은 지난번부터 조카들의 코 묻은 돈 다 합치고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말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 내가 맨날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다 여기 나와 있구나 녹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당으로만 정치권으로만 눈을 돌리면 힘든 상황이 다 퍼지느냐 이걸 제가 지금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우선 일단 5시 태양님 감사드리고 우선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조기 귀국을 요청한다고 했더니 송영길 대표가 22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지금 좀 전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사과 잠시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진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꾸벅 인사까지 하면서 진지한 사과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난센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난센스다? 민주당이 정말 지금은 정치적 난국이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본인의 어떤 비리 의혹을 받고 혐의를 가지고 기소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떠한 일도 수습하기 버거운데 지금 송영길 전 의원의 의혹, 그러니까 돈봉투 전당대회라고 불리는 이런 사건까지 누가 누구를 사과하느냐.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민주당 상황이 어렵구나를 느꼈고요. 저는 일단 민주당의 당직자분들은 송영길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무게감 있는 수준의 인사가 들어오셔가지고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을 무마해 주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아마 전 송영길 전 의원 대표라고 생각되고요. 하루라도 빨리 지금 귀국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께서 죄를 떠나서 일단은 책임지고 안고 떠안아라 이런 말씀 아니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마치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런 표현했는데 그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것처럼 꼬리 자르기다. 예. 저는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책임지고 좀 이것을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러한 책임을 져라 이런 뜻 아니었을까에 대한 근데 생각이 이재명 있습니다. 대표는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대표로서 사과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하면 안 돼요?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센스다? 본인도 본인의 그러면 지금 하지 의혹을 마요?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당 대표니까 그 상황 자체가 본인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다른 상황이 사람의 좀 웃긴 상황이 되게 상황이군요. 난센스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 상황 자체가 좀 그렇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난센스라고 얘기한 거가 그게 더 난센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법 리스크가 한 1년 반 전에, 1년 전에는 약간 이것이 통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혼란스럽게. 그런데 지금 지지율을 보여주지 않아요? 야, 이렇게 또 이번에 그 60명 검사라고 했는데 뭐 포함돼서 70명 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함께 딸려가는 수사관을 또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수백 명이라는 건데 2년 넘게 이렇게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도 정말 하나도 나오는 게 없구나. 그리고 1차, 2차, 3차 소환 그리고 기소, 당사 압수수색하기 바로 직전인가 1주나 2주 전에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실수를 해요. 뭐 바이든 날리면이라든지 아니면 외교 참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지율이 20%대까지 30%까지 초반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검찰이 움직이는 그런 그 패턴을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게 없고 당을 향해서 이렇게 한다. 패턴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돈봉투 관련돼서는 뭐 민주당이 이걸 옹호하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패턴은 그렇다라고 하니까 굳이 이재명 대표를 여기 건에 대해서 같이 섞어서 그냥 흐리기는 물타기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송영길 대표는 정말 나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궁금해요. 뭐가 네.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싹 삭제했는데 뭐 보좌관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만 그렇게는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정크머니 섹스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이렇게 썼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 좀 선 넘은 거 아니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용태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최고위원의 발언 한마디, 행동 하나는 그 여당의 당원들을 대표하고 그렇죠. 대신한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태영 의원이 맞는 말씀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품격과 품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맞는 말이에요 예. 지금 JMS 그러니까 민주당.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떠한 품격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강훈 목사가 국민의힘이 나한테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자기네 당을, 국민의힘을. 뭐 이런 취지를 말하면서 결별은 보류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원 가입을 내가 독려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다가는 공천권 폐지해라 니네. 이런 얘기를 해요. 정강훈 목사가 자기가 정치하겠다는 것처럼 사실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정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공천권 폐지하고 그런 본인들이 당원 가입시킨 사람들 지금 지지율이 30% 그러니까 극우 정도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중도는 포기하고 본인들이 당원 가입시킨 사람들이 뭔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본인은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정강훈 씨는 이분은 보면 볼수록 참 관종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태용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역구 강남구 갑입니다. 네. 이분 분명히 제가 99% 확정되어 말씀드릴게요. 이분 이 지역구 내줘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이미 왔대요. 나가라고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요즘에 스탠스가 왜 이렇게 됐냐? 네. 정보를 몰라서 웃는 건지 아시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가 되고 다 본인이 모 지역구에 갔다라는 얘기까지 이미 거의 지역에서 확인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였었는데 내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는 그냥 봤을 때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리했던 지역이었다. 근데 이 지역을 자기가 아마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게 이상하게 자충우돌을 하다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한동안 계속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두 분이 오늘 하는 청정시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경 대변인이 초창기에 나 오늘 마지막이니 할 말을 다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좀 세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부분 개편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하시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네. 네, 뭐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1년을 지났고요. 앞으로 많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남 4년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 이런 얘기셨고요. 네, 이경 대변인님. 윤석열 대통령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서 조금만 떼서 이경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 본인 열심히.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함께 소통하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의견 그리고 민주당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도 같이 하지만 그 비판이 민주당이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비판이어야 되지 죽이자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죽이자고 비판하는 사람들 제가 죽이자고 비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오, 이경 대변인은 마지막이라고 너무 세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 오늘도 화이팅. 네,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우리 이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의 화요일 청정시대를 지켜주셨던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종종 또 모실 거니까 너무 마지막처럼 이렇게 인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두 분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리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속 좀 시원하게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속 시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많이 읽었는데 일단 감사드리고 자,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 내일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